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능정보사회센터에서 연구 중인 인공지능 신뢰에 대한 다차원적인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팔로우 하다 보면 인공지능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 편향과 관련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신뢰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핵심 주제를 관통하는 저희 신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차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희 연구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신뢰에 대한 연구를 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공지능 신뢰와 어떤 그 기술의 수용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 또 이용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작년에 저희 과기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신뢰 정책의 이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저희가 신뢰성 전략도 발표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이제 기반 연구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보통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 관계와는 좀 다른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림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자코비 외의 연구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개념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관계가 중요한 개념이 사용자의 취약성과 계약적 신뢰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사용자의 취약성이나 위험을 인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은 이용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용자의 취약성과 또 계약적인 신뢰 관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사용자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포인트 A에서 B까지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신뢰라는 것이 모든 맥락에서 다 똑같은 정도의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제 더 신뢰가 잘 일어나고 어떤 요인들이 신뢰를 좀 촉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 20세에서 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이제 신뢰에 대한 특성 중에서 이제 가장 여기서 좀 관심을 갖게 가져볼 만한 것이 인공지능 기술 위험도 분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기초 통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좀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연령대가 이제 연령대별로 본 인공지능 친숙도와 이용 빈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또 오른쪽은 인공지능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응답자의 약 22%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응답자의 한 36%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기존 사회 통념과는 크게 다르지 않게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공지능에 익숙하지 않고 좀 사용에 대한 사용 경험이 없는 편임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인데요. 최재식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막 어려운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KPMG에서 5개국으로 인공지능 신뢰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 문항을 저희가 차용을 했고요. 이 인공지능 이해도를 약간 프록시 변수처럼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쭉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예시를 주어준 다음에 다음 기술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바로 이어서 그 기술에 인공지능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차량 승차 공유의 우버 같은 거에는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 응답자의 한 35%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흔히 자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나 이메일 필터 같은 거에도 인공지능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응답자가 한 30% 이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이용자의 좀 개인적인 특성과 인공지능 신뢰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반적인 신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6가지 문항 정도를 평균을 내어서 사용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신뢰에 간다라는 그 심리학에서 나온 어떤 신뢰 관련된 개념도 차용을 하고, 또 인공지능 관련된 비슷한 문항을 6개를 해서 타당도를 검사한 뒤에 이제 평균을 내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구 통계학적 특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시면 사실 뭐 성별이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교육 수준 같은 것은 사실 인공지능 신뢰에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이용자의 연령대나 또 소득 수준에는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공지능 신뢰가 약간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조금 사실 흥미로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KPMG에서 그 진행한 보고서에서 이제 5개국을 조사를 하였는데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인데, 여기서 보시면 보통 이제 제너레이션 MZ 세대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세대에 어리면 어릴수록 좀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좀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실 MZ 세대의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베이비부머 세대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준으로 나와 있었고, 이와 관련돼서는 좀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386 세대, 이분들이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다 겪었고 어떤 기술 변화의 흐름을 다 목격하신 분들이어서 신뢰가 높지 않은가라는 추측도 있고, 또한 정반대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그런 근자감이랑 연결 지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사실 후속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용자의 개인 그 인구 통계 특성 말고 다른 개인적 특성으로 저희가 조사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개인적인 성향, 그 본인이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는지, 그런 위험 감수 경향성 같은 것도 있고, 또 이거 개인 성향 말고도 인공지능 경험도, 또 인공지능 사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저희가 쭉 조사를 했고요. 이 변수들 중에서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인공지능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또는 이제 긍정적인 인공지능의 이용 동기, 내가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좀 주변에서 나를 멋있게 볼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감정, 또 그리고 인공지능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한 통제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좀 높게 나타났고요. 또 반대로 인공지능이 좀 위험할 것이다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는 그 정도는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및 서비스 사용 정도도 있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 경험이 반드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제일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EU에서 올해 이제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위험 구분을 해서 규제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자리하신 윤혜선 교수님께서도 저번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위험에 따라서 EU는 지금 4개 정도 용인할 수 없는 위험, 그리고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제한된 위험, 그리고 미니멀 리스크인 최소 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위험 인식 중에서 저희 이용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위험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이용자가 어떻게 위험을 느끼는지는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는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인공지능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수용성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가장 좀 흥미로울 만한 데이터가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응답자마다 이제 26개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5점 척도로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요. 저희가 다시 재그룹화를 해가지고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좀 대부분의 응답자가 좀 그 한 카테고리를 선택한 그런 서비스들은 뭐 여기 맞춤형 뉴스나 음악 쇼핑 추천 서비스는 뭐 저위험으로 선택을 했고, AI 스피커나 비서 또 AI 가전제품 등에서는 좀 저위험인 으로 선택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요. 또 반대로 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인공지능 자율무기 시스템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위험을 선택하였습니다. 좀 평가가 엇갈리는 그런 항목들도 있었는데요. 뭐 보험금 자동 심사 시스템이나 뭐 이쪽으로 가서 좀 제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은 생체인식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합보험 플랫폼 34%에 해당되는 응답자들이 고위험이고, 또 비슷한 비율로 이것은 저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신 응답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도를 이 평균을 내서 이거를 순서대로 정렬을 좀 해보면요,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장 이제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자율무기 시스템,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자율주행 자동차, 세 번째는 금융 서비스나 투자 관련된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한 네 번째가 환자에게 치료법을 제안하는 시스템 정도로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26개의 서비스 중에서 이제 줄 서비스별로 다른 성격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뭐 신체적인 위험과 관련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 또 다른 쪽엔 뭐 사회적인 그 편향이나 이런 이슈, 차별의 이슈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저희가 재미있게 그 설문조사에서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4가지 가정 상황을 제시한 것인데요. 첫 번째가 의료진단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는 음악 추천, 세 번째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네 번째가 채용 면접 인공지능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서 읽어봐 드리면,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당신은 택시 예약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도착한 택시는 인공지능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입니다. 라고 상황을 각각 제시를 한 뒤에 그 저희가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신뢰도 측정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각각의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 하위 요소 중에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라고 따로 5점 척도를 통해서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6개의 항목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과기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신뢰성 전략에서 10대 핵심 요건 중에서 이 설문지의 그 목적과 부합되는 5개의 요건을 뽑아내었고, 또 그 중에서 또 다른 하나 추가한 것은 그 니스트 미국 국립과학 표준연구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 있었던 어떤 정확성의 개념이 이걸 하나를 더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뢰도 평균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특수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일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와 달리 이 상황마다 귀하는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뭐 얼마나 신뢰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한 4개 정도의 질문을 물어본 뒤에 이 4개를 평균을 내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응답자의 신뢰도 평균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요. 약간 아까 그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위험도 평균과는 반비례되는 패턴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실시한 위험도에서 평균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제일 높은 편이었는데, 응답자의 신뢰도 평균은 좀 가장 낮은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뭐 맞춤형 뉴스나 영화, 음악, 쇼핑 추천 이런 거는 위험도는 낮게 나왔지만 응답자의 그 신뢰도 평균은 높게 나온 서비스에 속하였습니다. 이제 각각의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진단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응답자들이 그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정확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가 중요한 가치라고 판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위험도를 물어본 그 설문지에서 조금 더 의료 진단은 좀 더 2가지로 나누어서 좀 질문을 했었었는데,
그때 그냥 단순히 영상 판독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선별하는 시스템은 그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 좀 어느 하나 어떤 그 위험이라고 저희가 특정 지을 수가 없었고 또 치료법을 의사에게 제안해 주는 시스템은 고위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40%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음악 추천 인공지능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그래프들이 좀 많이 낮은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항목이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중요도도 좀 낮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응답자 중에 이제 69%가 저위험이라고 판별을 했고 또 음악 추천의 경우에서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율주행 인공지능인데요. 그 전체 응답자의 55% 정도가 고위험이라고 선택을 했고 31%가 중위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 위험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술의 하위 구성 요소들이 모두 좀 중요도가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안전성, 책임성, 정확성이 중요도를 좀 제일 높게 평가를 했고 상대적으로 뭐 비차별성은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2020년에 미국 서베이 조사한 거를 보면 그 US 서베이라는 건데 자율주행차를 가 오면 결코 자기는 타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48% 정도 됐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절대 안전해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 20% 정도로 되어 있어서 좀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 및 면접 인공지능과 관련돼서인데요. 채용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8% 정도가 고위험으로 또 37%는 중위험으로 판단을 하셨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맥락에 맞게 아무래도 투명성이나 비차별성, 프라이버시의 중요도를 좀 가장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는 안전성을 조금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슬라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의 하위 어떤 그 기술 요인의 중요도가 각각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전성을 예를 들어 보면 안전성 항목에서 자율주행이 제일 가장 높게 중요도가 높다고 판별이 됐고 그 다음이 의료진단, 그 다음은 채용 및 면접, 음악 추천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도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그 신뢰의 하위 구성 요소들이 좀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이제 사회에 그 수용되는 속도도 더 더뎌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의 효용을 저희가 충분히 누릴 수가 없을 텐데요.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 정책적인 과제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제 위험을 완화하려는 노력인데 현재까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위험에 따라 국내에서는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없어서 어떤 그런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에 대한 영향 평가나 사회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인공지능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또 인식을 좀 제고시켜서 위험 요소를 줄여서 사회적 수용성을 좀 제고시키려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이 기술 서비스 개발 주체들이 다 참가를 하는 어떤 거버넌스를 확립해서 인공지능 기술 자체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어떤 개발자들, 어떤 개발 생태계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서비스의 공급자들은 그러면 약간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저희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그 조사한 내용 중에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신뢰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좀 대부분의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서비스 사업자들 제공자라면 인공지능 개발 및 제공 주체가 나에 관한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두 번째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불안적인 요소,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설명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요런 면에서 보통이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이 이용자의 마음을 조금 그렇다라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시사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주체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다른가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대기업 뭐 IBM, 애플, 구글 등의 어떤 대기업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실 여기 신문사나 언론, 인터넷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조금 그 불안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경향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인증이나 규제를 해야 될 시에 어떤 주체를 가장 신뢰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저희가 이 마지막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가장 높게 이제 나온 것이 다국적 기관 또는 국제 기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뒤로 이제 어떤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국제적인 어떤 협력, 표준화 체계라든지 뭐 이런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또 정부 주도하에서 어떤 위험을 좀 완화하고 신뢰 수준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향후에 발간된 키스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